니년이 진짜 우리 영감을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이 무식한 년아. 차가운 병원 응급실 복도, 귀를 찢는 비명과 함께 제 고개가 옆으로 획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 강말순 여사의 매운 손날이 제 뺨을 후려친 거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원 로비 저 멀리서 구두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 열댓 명이 홍해 갈라지듯 복도를 가로질러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한가운데에는 이 병원의 실소유주이자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성진그룹 최도진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최 회장의 발걸음은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닌 바닥에 주저앉아 뺨을 감싸고 있던 저에게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모두의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그 기세등등하던 최 회장이 기름진 앞치마를 두른 제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꺾어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응급실 복도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를 때리려던 시어머니의 손이 공중에서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남편의 눈동자는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흔들리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족쇄 같았던 그 누런 앞치마 끈을 제 손으로 직접 풀어내렸습니다. 마치 3년의 굴욕을 벗어 던지듯이 말이죠. 회장님, 오랜만이네요. 제가 좀 바빴거든요. 도대체 세계 최고의 뇌혈관 전문의였던 제가 왜 시댁의 식모가 되어 하루 20시간씩 불 앞에서 기름 냄새를 맡아야 했을까요? 그리고 제 정체를 알면서도 저를 무기력하게 가둬두었던 제 남편의 소름 끼치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제 제 지옥 같았던 3년간의 이야기, 그 잔혹한 진실을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제 세상은 차가운 금속과 무형 등의 하얀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전 세계에서 가장 내로라 하는 의사들이 모인 그곳에서 제 이름 한석영은 곧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손에 들린 건 뇌혈관을 조이는 정교한 메스가 아니라 70인분의 설거지를 마친 뒤 퉁퉁 불어버린 고무장갑뿐입니다. 여보, 정신 좀 차려봐. 또 멍하니 있네. 이거 먹어야지. 남편 태윤이 다정하게 웃으며 제 입가에 물컵과 알약 2알을 내밀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르지 않는 우리 부부의 루틴입니다. 3년 전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면서도 가장 비참한 날이었습니다. 미국 학회에서 제가 개발한 뇌혈관 수술법으로 전 세계 의사들의 기립박수를 받고 무대를 내려오던 바로 그 순간 한국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평생 중학교 교사로 일하며 저 하나 의사 만드느라 달아빠진 구두 한 켤레로 10년을 버티신 우리 아버지가 빈 교실에서 홀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제 전공인 뇌출혈이었습니다. 제가 쓴 논문대로라면, 제가 그 자리에만 있었더라면 아버지는 100%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평양 건너 14시간 거리에 있었죠. 비행기 안에서 보낸 그 지옥 같은 시간 동안 저는 기도를 확보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수술 장면을 머릿속으로 수만 번도 더 집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비행기야. 조금만 더 빨리 날아라. 아빠가 기다리는 병원까지만 제발 닿게 해달라고 손톱이 빠지도록 의자를 움켜쥐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채 닿기도 전 아버지가 차가운 응급실 침대 위에서 보호자 한 명 없이 홀로 숨을 거두셨다는 두 번째 전화를 받았을 때 제 영혼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남의 생명은 기적처럼 살려내며 세계 최고라고 떵떵거리던 딸년이 정작 자신을 위해 평생을 바친 아버지 하나 살리지 못했다는 그 자괴감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피를 쏟으며 죽어갈 때
저는 미국에서 박수를 받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죠. 그날 저는 제 의사 가운을 아버지 영정 앞에 바치며 다시는 이 손으로 칼을 잡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증발하고 싶었을 때 저를 붙잡아 준 게 바로 태윤이었죠. 아무것도 하지 마, 석영아. 내가 다 해줄게. 넌 그냥 내 옆에서 쉬기만 해. 그 달콤한 말에 속아 저는 제 화려한 과거를 모두 묻고 그의 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꿀꺽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알약은 항상 쓰디쓴 끝맛을 남겼습니다. 남편은 이게 제가 미국에서 겪은 충격 때문에 생긴 브레인 포그를 치료해줄 특제 영양제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이 약을 먹고 나면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뿌얘졌습니다. 혀끝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분명히 알고 있던 단어들이 입가에서 맴돌다 사라졌죠. 방금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설탕을 어디 뒀지? 세계 최고의 천재 외과의였던 제가 이제는 된장찌개 레시피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핸드폰을 뒤적이는 무식한 여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가끔은 제 이름 석 자조치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제 뇌는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태윤 씨, 나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 정말 내가 무식해진 걸까? 어머니 말씀처럼 대학도 안 나온 여자보다 못한 것 같아. 아니야, 석영아. 넌 그냥 몸이 약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 약 잘 챙겨 먹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마. 밖은 위험하잖아. 남편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서늘했습니다. 마치 새장에 갇힌 새를 구경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애미야 하고 날카로운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 강말순 여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늘도 동네 부인들을 잔뜩 데리고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얘 좀 봐, 우리 며느리. 공부는 못했어도 손끝 하나는 기가 막혀. 요새 대학 나온 애들 살림 하나 제대로 못하잖아. 얘는 딱 식모 체질이라니까? 남편의 직함인 상무가 마치 자기 계급이라도 되는 양 시어머니는 저를 동네 부인들 앞에서 대놓고 깎아내렸습니다. 전 냄새가 밴 앞치마를 두르고 과일을 깎아 나르는 저를 보며 부인들은 킥킥대며 수군거렸죠. 어머, 정말이네. 상무님, 사모님 치고는 너무 소박하시다. 그 소박하다는 말이 무식해 보인다는 뜻임을 모를 만큼 제가 둔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부인이 가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그 부인에게 면박을 주더군요.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길거리 나앉았을 애를 내가 걷어준 건데. 얘는 그냥 이렇게 부려먹는 게 복이야. 억장이 무너졌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저를 이 집의 죄인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제 방을 뒤엎으며 사달이 났습니다. 이게 뭐야? 이 더러운 가죽 가방은 이 방 구석에서 곰팡이 냄새나는 걸 왜 아직도 안 버리고 있어? 시어머니가 침대 밑에서 끄집어낸 건 다름 아닌 제 낡은 수술 도구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처음 의사가 되었을 때 평생 모은 돈으로 사주셨던 소중한 가방이었죠. 가방 안에는 제 손때 묻은 청진기와 아버지가 직접 제 이름을 새겨주신 메스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유일한 증거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겁니다. 어머니, 그거 건드리지 마세요. 제 소중한 물건이에요. 평소 죽은 듯이 지내던 제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자 시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이년 보게. 이게 어디서 눈을 풀하려. 이런 쓰레기를 끼고 사니까 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 당장 쓰레기통에 쳐넣어. 시어머니는 악을 쓰며
가방을 현관 밖으로 내던지려 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시어머니의 팔목을 꽉 잡았습니다. 수천 번의 수술로 다져진 제 소나기 힘에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상무 엄마 죽네. 며느리가 시어머니 잡네. 그 소란 속에 퇴근한 태윤이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본 태윤은 시어머니를 달래는 척하더니 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석영아, 당신 정말 병이 깊구나. 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그리고 이 가방, 당신이 맨날 환청 들린다고 괴로워하던 그 물건이잖아. 내가 버려줄게. 태윤은 제 비명 섞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방을 낚아채 밖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절망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죠. 그런데 그가 나간 뒤 거실 탁자 위에 태윤이 흘리고 간 작은 종이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제가 매일 먹던 그 영양제가 들어 있었는데 겉면에 적힌 글자를 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신경이완제 마이너스 장기 복용 시 기억력 감퇴 및 인지 저하 유발. 그건 영양제나 치료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정신을 갉아먹는 독약이었습니다. 멍해진 머리로 내던져진 가방을 다시 주워왔을 때 가방 안감 틈새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쓰시던 낡은 수첩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가방 안감이 찢어지며 그 속에 숨겨져 있던 진실이 쏟아져 나온 것이죠.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의 날짜에 정갈한 필체로 이렇게 적어두셨더군요. 오늘도 그 부동산 업자가 찾아와 땅을 팔라고 협박을 한다. 김태윤이라는 젊은 친구인데 눈빛이 영 사나워. 내 딸이 미국에서 오기 전까진 절대 이 집과 땅을 넘길 수 없다. 수첩 사이에 끼워진 낡은 명함 한 장. 거기엔 지금 제 남편의 이름과 사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공원에서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태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사냥꾼이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시리에 빠진 저를 기획해서 낚아챈 거였습니다. 제게 가장 따뜻했던 그의 미소는 사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악마의 가면이었습니다. 안개 같던 제 머릿속에 번쩍하고 날카로운 불꽃이 튀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믿었던 사랑은 모두 살인보다 더한 약탈극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거대한 연극 무대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 태윤이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건네는 그 독약 같은 알약들. 예전 같으면 고맙다며 넙죽 받아먹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혀 밑에 은밀하게 약을 감추고 그가 방을 나가는 순간 변기물과 함께 제 기억을 갉아먹던 안개도 씻어내렸지요. 맑은 정신으로 마주한 태윤의 얼굴은 소름 끼치도록 가식적이었습니다. 나를 무식한 허수아비로 만들려던 그 눈빛을 보며 저는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석영아, 이번 추석은 좀 특별하게 보내야겠어. 우리 상무 승진 기념으로 친척들의 회사 직원들까지 다 부르기로 했거든. 태윤의 말에 시어머니 강말순 여사가 기다렸다는 듯 쐐기를 박더군요. 그래, 이번엔 70명 정도 올 거다. 저는 기본이고 갈비찜에 잡채까지 제대로 차려라. 며느리가 대학은 못 나왔어도 음식 솜씨 하나는 좋다고 동네방네 자랑해 놨으니까 내 체면 좀 세워야지. 아, 참. 재료비가 좀 모자라던데 내 친정아버지가 남긴 그 코딱지만 한 적금 있지? 그거 좀 내놔라. 다 우리 가족 잘 되자고 하는 일 아니니? 돌아가신 아버지의 평생 노고가 담긴 돈을 잔치 비용으로 내놓으라는 말에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낡은 구두 한 켤레로 10년을 버티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의 명예를 이들은 너무나 쉽게 짓밟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제가 아버지 제사라도 지내드리려고 모아둔 거예요.
아버님 병원비도 아니고 잔치 비용으로 그 돈을 쓰는 건 좀. 뭐, 제사? 죽은 노인네 제사가 밥 먹여주냐? 선생질했다더니 뒤로 챙긴 땅덩어리 하나 제대로 못 물려주고 간 노인네 뭐가 예쁘다고. 너도 참 근본 없다니까. 죽어서까지 자식 발목 잡는 그 노인네나 그거 아깝다고 벌벌 떠는 너나 똑같아. 강 여사의 말에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태유는 한술 더 떠 비설하며 젊고 화려한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명품 백을 휘두르며 들어온 그녀는 제 전 찌든 냄새를 맡더니 대놓고 코를 막으며 인상을 쓰더군요. 어머 상무님, 사모님께서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근데 집안의 찌개 냄새랑 기름 냄새가 너무 배어 있어서 숨을 못 쉬겠어요. 향수 뿌려도 소용없겠네. 남편은 그런 그녀를 보며 낄낄대더니 저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보, 김비서 겉옷 좀 받아줘. 그리고 시원한 식혜 좀 내오고. 당신은 이런 거 하는 게 제일 어울려. 그날부터 48시간 동안 저는 잠 한숨 자지 못하고 70인분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무릎은 끊어질 듯 아프고 발바닥은 불이 나는 것 같았지요. 허리를 펴기도 힘든 그때 강 여사가 주방으로 들어와 제가 부치던 전을 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전 모양이 왜 이래? 너 일부러 내 망신시키려고 그러지. 이런 무식한 년을 며느리라고 들였으니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더니 막 달궈진 프라이팬에서 꺼낸 뜨거운 동태전을 제 손등에 그대로 던져버렸습니다. 아! 치익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기름기가 손등에 닿으며 벌겋게 살점이 익어갔습니다. 하지만 강 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무식한 년이 일머리도 없다니까라며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손등의 화끈거림보다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분노가 더 뜨거웠습니다. 잔칫날 거실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강 여사는 사람들 사이를 누비며 저를 구경거리처럼 소개했죠. 우리 며느리 보게. 공부머리는 없어도 식모일은 끝내주지. 내가 불쌍해서 걷어줬더니 이제야 밥값 좀 하네. 예, 석영아. 거기 전무님 사모님 잠 비었다. 얼른 가서 채워드리지 않고 뭐하니? 그들의 비웃음 소리 뒤에서 저는 묵묵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등에 수포가 터져 진물이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새벽 저는 남편의 서재로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뒤진 그의 금고 안에서 저는 충격적인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제 인감도장을 위조해서 만든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유산 포기 각서. 남편은 이미 제 이름으로 된 아버지의 땅을 가로채기 위해 모든 판을 짜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태윤이 김비서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 마. 그 약 때문에 이제 거의 멍청이가 다 됐어. 명절 끝나자마자 시골 요양원에 1,000억 했으니까. 땅만 팔리면 우리 유럽으로 뜨는 거야. 그 무식한 여자가 뭘 알겠어? 죽을 때까지 지 아버지가 사기꾼인 줄 알고 살겠지. 멍청한 년 지 아비 닮아서 아주 다루기 쉽다니까. 방 밖에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수술 도구함 속에 낡은 메스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분노로 온몸의 세포가 하나하나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죽이려 한 건 무식한 며느리가 아니야. 당신들이 깨운 건 잠자고 있던 사자였어. 저는 피눈물을 닦으며 거울 속의 저를 보았습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 뒤에 숨겨진 세계 최고의 칼잡이 한석영이 차갑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설계한 그 지옥, 이제 제가 직접 집도해 드리겠습니다. 애미야, 너 또 멍하니 뭐하니?
손님들 국 식는다잖아. 귀가 먹었어? 시어머니 강 여사의 날카로운 호통이 주방을 울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초점 없는 눈을 하고 고개를 꾸벅 숙이며 어색하게 웃어 보였죠. 아, 네, 어머니. 금방 가져갈게요. 제가 요새 자꾸 깜빡해서요. 어눌한 말투,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가끔씩 흘리는 헛웃음까지. 저는 완벽한 멍청이가 되어 그들의 방심을 샀습니다. 남편 태우는 그런 저를 보며 흡족한 듯 제 뺨을 툭툭 치더군요. 그래, 석영아. 넌 그냥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것만 해. 그게 속 편한 거야. 그 비열한 조롱을 견디며 저는 속으로 메스를 갈았습니다. 그들이 비웃으며 승진 축배를 들 때 저는 밤마다 맑은 정신으로 태윤의 비밀 장부를 뒤졌고 그가 가로채려 했던 제 아버지의 땅을 철저히 묶어버렸습니다. 사냥꾼이 덫을 놓았다고 좋아할 때 저는 그 덫의 주인을 바꿔버린 셈이죠. 잔치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거실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기세등등하게 건배사를 하려던 시아버지 김만석 씨가 갑자기 하며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아이고, 영감. 왜 이래?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사람들 보는데 쪽팔리게 왜 이래? 강 여사가 달려갔지만 저는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기가 아니었습니다. 3년 전 아버지를 앗아갔던 그 지독한 병, 거대 뇌동맥류 파열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동공은 이미 한쪽으로 쏠리고 있었고 안면 근육이 비틀리고 있었습니다. 당장 1분 1초가 급한 골든타임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본 광경은 차마 인간의 것이라 믿기 힘들었습니다. 아니, 상무승진 잔치에 이게 무슨 재수 없는 일이래? 태윤아, 일단 사람들 보기 안 좋으니까 안방으로 옮겨라. 좀 누워있으면 낫겠지. 119 부르면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시끄러워진다. 강 여사는 남편의 체면이 깎일까봐 119를 부르기는커녕 시아버지를 방치하려 했습니다. 태윤 역시 손님들 놀라시니까 조용히 처리하자며 쓰러진 아버지를 물건처럼 끌어당겼습니다. 그게 3년 동안 제가 가족이라 믿고 헌신했던 사람들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천륜보다 체면과 돈이 우선인 그들의 추악한 민낯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방 뒤편 세탁실로 몸을 숨기고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정확한 외과의의 목소리였습니다. 70대 남성, 거대 뇌동맥류 파열 의심 환자 발생. 현재 동공 부동 및 의식 저하, 편마비 증상 보이고 있습니다. 뇌압 상승이 우려되니 산소 공급 및 흡인 장치 준비해서 즉시 출동하세요. 보호자 거부 있을 수 있으니 경찰 동행 요청합니다. 골든타임 20분 남았습니다. 구급대원이 당황하며 보호자분이 의사십니까? 라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 대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강 여사가 손님들을 배웅하는 틈을 타 안방으로 잠입했습니다. 저는 멍청한 며느리의 탈을 잠시 벗어던지고 시아버지의 고개를 옆으로 돌려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단추를 하나하나 뜯어내는 제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절대로 아빠처럼 허무하게 보내지 않아요. 잠시 후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환자의 상태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완벽하게 응급처치를 해놨죠? 기도 확보에 뇌압 조절 체위까지. 전문가 솜씨인데요? 강 여사는 당황하며 그냥 우리 며느리가 침 흘리길래 닦아줬을 뿐이에요. 얘가 요새 정신이 좀 나가서 라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들것에 실려나갈 때까지도 태우는 제 걱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엄마, 일단 구급차 타세요. 김비서, 넌 내 차 운전하고. 아, 석영아. 당신은 전 냄새 진동하니까 택시 타고 천천히 와. 차에 자리도 없네. 그리고 가서 아버님 옷가지나 좀 챙겨오고. 남편은 상간녀와 시어머니를 태우고 병원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채 홀로 남겨진 저. 하지만 제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바로 성진그룹의 대학병원. 제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제 힘을 100% 발휘할 수 있는 제 구역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 세웠습니다. 성진대학병원으로 가주세요. 아주 빨리. 응급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저 멀리서 성진그룹 최도진 회장의 비서가 사색이 되어 뛰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가 당장이라도 교수님 하고 소리치려 했지만 저는 차가운 눈빛 하나로 그를 제자리에 멈춰 세웠습니다. 쉿!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저들이 가장 화려한 꿈을 꿀 때, 그때 제가 직접 깨워줄 겁니다. 저는 산발이 된 머리를 단정히 묶고 초라한 옷차림 그대로 응급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선 제 남편과 시어머니가 의사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느냐며 갑질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무식한 며느리가 사실은 이 병원 최고의 권력자이자 그들의 생사여 탈권을 쥔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성진대학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아있는 제 귀로 소름 끼치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안쪽에서는 시아버지가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문 밖에서 남편 태윤과 시어머니 강여사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더군요. 태윤아, 영감 사망보험금이 꽤 될 거다. 저기 양평 땅이랑 이 아파트명의 이전도 상속세 나오기 전에 서둘러야 해. 김비서, 너 아는 법무사한테 당장 연락해서 서류 떼오라고 해라. 강 여사의 눈에는 남편의 생사보다 통장에 찍힐 숫자가 더 중요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 태윤도 걱정 마세요, 엄마. 아버지는 이미 의학적으로 가망 없다고 하니까 우리 실속부터 차려야죠라며 상간녀와 손을 맞잡고 히히덕거리더군요. 저는 그들의 시야가 닿지 않는 병원 구석 바닥에 흙 묻은 옷차림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일부러 입가를 살짝 벌리고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죠. 석영아, 나 보여? 정신이 좀 들어? 당신 이제 사람 구실은 다 한 것 같네. 엄마, 보셨죠? 약 기운이 뇌를 완전히 다 망가뜨렸나 봐요. 이제 이 여자는 끝났어요. 자기 이름도 기억 못할 지경이라니까요. 정말 다루기 편해졌네. 그는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에 강제로 펜을 쥐어주며 귀에 대고 달콤하게 속삭이더군요. 석영아, 당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요양원을 알아봐뒀어. 거기 가서 쉬기만 하면 돼. 여기 이름만 쓰면 당신 이제 고생 끝이야. 응? 여기 사인해. 그 서류가 무엇인지 저는 맑은 정신으로 이미 다 꿰뚫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강제 입원 동의서,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과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포기 각서였죠. 저는 벌벌 떠는 손으로 그가 원하는 곳마다 정갈하게 서명을 남겼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이제 다 내 거야. 태윤은 서류를 품에 안으며 미친 사람처럼 복도에서 쾌재를 불렀습니다. 상간녀 김비서도 제 앞으로 다가와 쪼그려 앉더니 제 귓가에 대고 차갑게 조롱하더군요. 아줌마, 아니 무식한 사모님. 상무님이 당신 같은 멍청이랑 사느라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아?
명문대 나왔으면 뭐해. 지금은 그냥 침 흘리는 노숙자 같은데. 이제 당신은 버려지는 쓰레기야. 이제 요양원에서 죽을 날이나 기다려요. 아, 요양원 밥은 전보다 맛없을 텐데 어쩌나. 그녀는 비웃으며 먹다 남은 끈적한 사탕 껍질을 제 무릎 위에 툭 던졌습니다. 저는 피눈물이 솟구치는 걸 참으며 마지막으로 태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어눌하게 물었습니다. 태윤 씨, 나 사랑하긴 했어? 우리 아빠한테는 왜 그런 거야? 이제 무서울 게 없다고 판단했는지 태윤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자신의 추악한 진실을 폭포수처럼 쏟아냈습니다. 사랑? 웃기지 마. 내 아버지가 그 금싸라기 같은 땅을 끝까지 안 팔고 버티길래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그 영감 죽을 때까지 버티더니 그 딸내미는 내가 준 약 2알에 바보가 되네. 야, 내가 매일 아침 영양제라고 먹은 거 사실 신경이완제야. 사람 뇌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독약이지. 근데 넌 그것도 모르고 고맙다며 받아먹더라. 정말 무식한 건 약으로도 못 고치나 봐. 내 아버지도 저 세상에서 통곡하고 있겠다. 안 그래? 그는 자기 범죄를 무용담처럼 늘어놓으며 상간녀와 파한대소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저까지 산송장으로 만들어 요양원에 쳐넣으려던 그 소름 끼치는 계획을 제 귀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윤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제 품속에 숨겨진 최신형 녹음 장치가 이 모든 자백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태윤이 저를 휠체어에 강제로 앉혀 요양원 구급차에 태우려 할 때였습니다. 자, 이제 그만 가자. 가서 다 잊고 편히 살아.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그가 제 어깨를 세게 밀어붙이는 순간 저는 휠체어에서 스스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구부정했던 허리를 꼿꼿이 펴고 태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안개도 초점 없는 방황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늘한 칼날 같은 분노만이 서려 있었죠. 태윤 씨, 수술실 들어갈 시간이야. 갑자기 들려온 제 맑고 단단한 목소리에 태윤의 안색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 있던 상간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죠. 당신 뭐야? 어떻게 말을? 정신이 돌아온 거야? 당신 그 썩은 양심, 이제 내가 직접 집도해 주려고. 3년 동안 내가 당신 약 먹고 바보 된 줄 알았지? 아니, 나는 당신이 내 발밑에서 처절하게 무너질 날만 기다리며 당신이 준 그 지옥을 연기한 거야. 자, 이제 당신이 지은 죄 하나씩 꺼내볼까? 저는 무릎 위에 던져진 더러운 사탕 껍질을 비웃듯 태윤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그 인간들이 가장 화려하게 축배를 드는 이 병원 복도에서 진정한 사형 선고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제 맑고 단단한 목소리가 복도를 쩌렁쩌렁 울리는 순간 저 멀리 병원 로비에서 수십 명의 구두 소리가 천둥처럼 들려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과 이 병원의 최고 보직 의사들을 대동한 최도진 회장이 홍해 갈라지듯 인파를 뚫고 제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의료진이 보는 앞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인 최 회장이 제 앞에 허리를 90도로 꺾어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한 교수님,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3년 동안 이 짐승 같은 자들을 참아내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제 제자리를 찾으실 시간입니다. 복도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쳐다만 보고 있었죠. 최 회장이 고개를 들어 복도의 사람들을 향해 천둥 같은 목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이분은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최연소 센터장이자 우리 성진그룹이 3년 동안 전 세계를 뒤져찾아 헤맨 세계 최고의 외과의 한석영 교수님입니다. 또한 오늘부로 우리 성진대학병원의 차기 병원장으로 내정된 분이기도 하죠. 뭐? 병원장? 교수? 석영이가? 남편의 안색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 강 여사는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넋이 나간 듯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그들을 차갑게 무시한 채 최 회장이 직접 들고 온 순백의 수술 가운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하얀 가운 가슴팍에는 심내혈관 센터장 한석영이라는 명찰이 서슬퍼런 빛을 내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윤 씨, 당신은 내가 정말 바보가 된 줄 알았겠지? 그동안 나한테 먹인 게 영양제라고? 저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태윤의 얼굴에 그대로 던져버렸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받아든 건 바로 제가 미리 체열해 둔 제 혈액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당신이 영양제라고 속여서 준 그 약, 성분이 뭔지 알아? 신경이완제야. 장기 복용하면 치매 증상을 유발하고 인지 기능을 망가뜨리는 독약이지. 여기 검사 결과 보여?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성분이 검출됐어.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내 생명을 노린 명백한 살인미수야. 이건 모함이야. 난 몰랐어. 그냥 좋다는 영양제를 샀을 뿐이라고. 태윤이 비굴하게 발뺌을 하려 하자 뒤에 서 있던 병원 법무팀장이 서류 뭉치를 내밀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박태윤 씨, 당신이 강제로 서명하게 한 요양원 동의서와 재산 포기 각서 말입니다. 한 교수님이 이미 심신상실 상태가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작성된 거라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범죄 의사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채택될 겁니다. 이미 경찰에 고소장 접수 완료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 회장이 차갑게 미소 지으며 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상무라고 했나? 당신이 다니는 대한상사, 우리 그룹 하청업체지? 내가 방금 그쪽 대표랑 통화했네. 인사비리와 공금 횡령 정황까지 다 넘겼으니 해임 통보는 이미 결정됐네. 아, 그리고 우리 그룹이랑 맺은 모든 계약도 오늘부로 해지다. 당신은 이제 사회에서 매장이야.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도 죗값이 모자랄 걸세.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태윤이 바닥에 주저앉아 최 회장의 구두를 붙잡고 빌기 시작하자 옆에 서 있던 상간녀 김비서도 잠복해 있던 경찰들에게 팔이 꺾인 채 연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전 상무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전죄 없어요. 라며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자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 강 여사가 갑자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응급실 바닥을 기기 시작했습니다. 석영아, 내가 미쳤었다. 내가 눈이 멀어서 우리 복덩이를 몰라봤어. 제발 태윤이 좀 살려줘라. 너랑 나랑 고부간의 정이 있잖니. 응? 내가 내 발이라도 닦아줄게. 저는 제 가운 자락을 붙잡은 그 더러운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근본 없는 무식한 며느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며느리 대접받고 싶으면 사람답게 사셨어야죠. 어머니 아들이 저지른 죄 감옥에서 천천히 죗값 치르게 하세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그때 수술 준비가 끝났다는 간호사의 긴급 호출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수갑을 차고 경찰에게 끌려가는 태윤을 향해 마지막 사형 선고를 날렸습니다. 시아버님 수술, 제가 직접 집도합니다. 죽어가는 환자를 외면하지 않는 게 의사의 도리니까요. 하지만 박태윤 씨, 당신은
평생 감옥에서 아버님이 깨어나는 소식조차 듣지 못하게 될 거야. 그게 당신이 아버님을 방치하고 내 정체성을 짓밟은 대가야. 저는 모든 소란을 뒤로한 채 의료진의 호의를 받으며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제 하얀 가운을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자동문이 열리고 저는 당당하게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제 진짜 인생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집도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12시간의 대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실 문을 열고 나오니 창밖으로는 어느새 차가운 새벽 공기 대신 따스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더군요. 제 수술복은 땀으로 흠뻑 젖어든 가죽에 쩍쩍 달라붙어 있었지만 기분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했습니다. 3년 전 아버지를 지키지 못해 스스로를 가두었던 그 지옥 같은 죄책감의 사슬이 드디어 끊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교수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건 의술이 아니라 정말 기적입니다. 저렇게 깊은 부위의 동맥류를 클리핑하다니요. 함께 수술에 참여했던 동료 의사들이 저를 보며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웃음만 나왔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아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아주신 거라 믿었으니까요. 수술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조차 그날은 향기롭게 느껴졌습니다. 수술 사흘 뒤 시아버님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눈을 뜬 시아버님이 가장 먼저 찾은 건 당신을 버리고 도망간 아들이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저를 보신 아버님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석영아,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짐승 같은 자식을 키워서 너한테 무슨 짓을. 내가 내 시미를 잘못 만나서 평생 죄만 짓고 살았구나. 아버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친 손으로 제 손등의 흉터를 어루만지셨습니다. 정신이 든 아버님은 당신이 쓰러졌을 때 남편 태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자신을 살렸는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셨죠. 아버님은 태어나자마자 제 변호사를 불러 당신의 모든 재산을 제 이름으로 돌려놓으셨고, 감옥에 있는 태윤을 향해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까지 직접 작성하셨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게 그놈을 위해서도 너를 위해서도 옳은 일이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놈은 용서 못한다. 그 서늘한 증언 덕분에 남편 태우는 살인미수와 횡령,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상간녀 김비서 역시 공범으로 인정되어 긴 세월 감옥에서 썩게 되었죠. 들리는 말로는 그 잘난 상무님 소리 듣던 태윤이 감옥 안에서도 상간녀와 서로를 고발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더군요. 매일 아침 제가 먹던 독약 같은 약물들을 이제는 그가 죄책감이라는 이름으로 삼키고 있겠지요. 그럼 제 시어머니 강 여사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아들이 구속되고 전 재산이 환수되자 그토록 거들먹거리던 강 여사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평생 부엌 근처에도 안 가던 그 손으로 이제는 남의 집 식당에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는 제 뺨을 때리던 그 고운 손이 이제는 세제독에 벌겋게 터져서 피가 맺힌다더군요. 시장통에서 폐지를 줍다 저와 눈이 마주칠까봐 고개를 푹 숙이고 도망가는 뒷모습을 보았다는 소문도 들리지만 저는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그녀가 제 손등에 던졌던 뜨거운 전의 흉터가 아물 때쯤 저는 이미 그녀를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렸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뺏길 뻔했던 아버지의 그 소중한 땅을 완벽하게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버지의 이름을 딴 한창호 장학재단과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뇌혈관 검진 센터를 세웠습니다. 평생 제자들을 사랑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셨던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싶었거든요. 센터 개원식 날 수많은 어르신이 제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울먹이실 때 저는 비로소 진정한 치유를 얻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저는 버지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묘소 주변으로 싱그러운 풀냄새가 코끝을 간지리더군요. 아빠 나왔어. 나 이제 아빠가 사준 메스 다시 잡았어. 아빠가 자랑스러워하던 그 의사로 이제 똑바로 살게. 아빠 나 이제 정말 행복해. 아빠가 지켜준 이 땅에서 내가 많은 사람 살릴게. 묘소 주변으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마치 아버지가 제 어깨를 다독여 주시는 것 같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설렘의 눈물이었죠. 이제 저는 성진 대학병원의 병원장으로서 매일 아침 수술실로 향합니다. 제 손끝에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들을 보며 저는 매일 다짐합니다. 다시는 제 자신을 잃지 않겠다고, 다시는 누군가의 장난질에 제 소중한 삶을 내맡기지 않겠다고 말이죠. 빳빳하게 다려진 흰 가운의 무게가 이제는 짐이 아니라 제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소중한 사람들까지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시댁이나 자식 때문에 혹은 사람 때문에 숨죽여 눈물 흘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이고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수라는 걸 잊지 마세요. 억울하면 참지 말고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 마음 편히 웃으실 수 있으니까요. 제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주인공처럼 통쾌한 반전을 꿈꾸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나 주변 분들에게도 이 사연을 공유해 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는 걸,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는 걸 널리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도 언제나 따뜻한 햇살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